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저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68년도에 평양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부모님들은 원래 저기 남쪽의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일제 때 징병으로 일본에 끌려가셨고, 저희 할머님은 그 제주도 4.3 사건 때 그 운동을 주도했던 분 중에 하나였고, 이승만 정부의 그걸 피해서 일본도 이제 갔던 분입니다. 저희 할머님은 아주 골수 공산당이었고요. 일본에 가서도 일본 공산당원으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8.15 해방 이후에 북한의 김일성 정권을 지지해서 제1조총련 그 여맹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그 빠찡코를 경영하셨는데 돈을 좀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조총련을 세우는데 그 큰 자금도 되시고 또 창립 멤버이시기도 합니다. 저희 집은 뭐 일본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굳이 뭐 북한에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그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가지고 저희 자식들을 일본 사람으로 안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고향이 남쪽이 아니라 자기의 이념이 고향인 북한을 택해서 저희 가족을 전부 다 북한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 형제들은 누구도 북한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할머니가 강제로 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본인도 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의 신념대로 이념대로 뭐 북한을 지지했고, 실제로 북한에 가보니까 이거는 뭐 지상낙원도 아니고 정말 그 사회주의이긴 하지만 사회주의를 빙자한 3대 세습의 봉건주의 국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그렇게 막 그 할머니에게 항의를 했지만 저희 할머님은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뭐 조국 이전 못 산다고 해서 어떻게 신념을 바꾸겠냐,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죠. 너무나 빨간, 뭐 나쁜 말로 악질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북한 정권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할머님은 조선여맹위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김일성의 부인이었던 김성애가 위원장이었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를 따라서 여맹위원회 간 적이 있었는데, 김일성의 부인이 저 머리를 이렇게 쓰다보면서 똘똘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칭찬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 할머님 밑에서 제가 살면서 그 당시에 평양은 좀 살기 괜찮았던 것 같고요. 또 저희 할아버지가 북한에 가서 그 평양시 백화점망을 총괄하는 거기에 이제 총 책임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은 상당히 풍부했던 이제 그런 집이었죠. 어린 시절은 상당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 직장에 나갔다가 그 당시에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후계 구도로 갈 때 많은 간부들이 그 김일성을 지지하지만 김일성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것은 사회주의 이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봉건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일에 대해서 우문을 품고 많은 간부들이 비난을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아마 숫자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에 국가안전보위부가 저희 할아버지를 면회해 갔고요. 한 달 후에 보위부 요원들이 저희 집에 달려와가지고 우리 가족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하고 저희 할머니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 집안은 조국과 민족 앞에 죽을 죄를 지은 민족 반역자의 집이기 때문에 원래 죽어마땅하지만 살려주겠다는 식으로, 그리고 평양에서 이제 추방 나가게 됐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저희 가족을 모의부 트럭에 실어서 한 5시간 동안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내린 곳이 바로 함경남도 요독군에 위치한 북한의 강제수용소입니다. 제가 그 요독수용소에서 약 한 10년간 그런 강제노역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뭐 강의한 내용 중에 제가 인권 침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북한 인권 전문가로서 또 이제 활동을 많이 했고요. 사실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오늘 주제가 또 이제 김정은 체제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의견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 또 강제 수용소 문제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북한의 그 인권 상황 또 북한의 독재 권력이라는 게 어떤 권력인지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전부 다 과거 6.25도 경험했고 또 북한 정권을 경험하신 뭐 실향민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요 저희 젊은 친구들이 늘 하는 얘기가 과거의 박정희 정권 시절 그러니까 군사정부 시절하고 지금 북한의 정권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독재 이런 말을 하는데 독재라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독재라는 것도 여러 부류, 여러 종류의 강도가 있기 때문에 히틀러의 나치즘, 스탈린의 공포 독재, 마오쩌둥의 어떤 그런 폭력 독재 이런 독재하고 그 이후에 덩샤오핑이 했던 개혁개방 독재 또 박정희의 개혁개방 독재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덩샤오핑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독재라는 것은 한 개인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집단 권력 구도화해서 이 집단 권력의 이익이 그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에게 주기 위한 그런 권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의 독재의 개념인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독재의 개념을 히틀러의 나치나 스탈린이나 박정희나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북한의 김씨 왕조 독재는 어떻게 보면 히틀러의 나치나 스탈린의 공포 독재보다 더한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씨 왕조의 그 독재가 왜 반일념적이고 히틀러의 나치를 능가하냐? 이거는 그 수령 절대주의와 3대 멸족 연좌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죄를 가족에게 뒤집어 씌우는 전 근대적인 봉건주의적인 그런 처벌 방식에 의해서 기인됩니다. 저도 이제 수용소에 끌려갈 때 저희 어머니네 가족은 그 북한에서 소위 뭐 항일 빨치산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김일성의 임무를 받고 일본에 파견돼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일본에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로 때문에 저희 외가 쪽은 김일성에 충직한 집안으로 이제 선물도 받고 이제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수용소로 끌려갈 때 저희 어머니는 외가 쪽을 살리기 위해서 강제 이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수용소에 안 끌려갔는데요.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저희 어머니와 강제 이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더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아기를 금방 낳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때는 항상 아버지의 죄를 따라서 그 씨를 갖다 뽑아갑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이혼시키는데 금방 아기를 낳기 때문에 젖이 막 불어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먹여야 되는데 아기는 수용소에 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깜난 아기를 이제 수용소에 끌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모를 분리시키고 또 거꾸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와 어머니를 분리시키는 이런 아주 반일념적인 그런 범죄 행위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의 수령 독재는 가족을 해체시키고 가장 보호해야 될 어린 아이들, 노약자, 여성들에게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수용소에서 몇 차례나 이제 굶어 죽을 뻔 했고요. 그리고 아마 과거에는 경험했겠지만 그 일제 시기 말기 때 아마 사람들이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기라고 하죠. 북한에서 소나무 껍질은 고급입니다. 그건 정말 고급 식품에 속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뿌리를 캐먹다 못해서 나중에는 진흙, 그러니까 부드러운 진흙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뭐 어떤 과자같이 만들어 먹은 진흙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진흙에다가 밀가루를 섞어가지고 돌과자를 먹는 경우도 있었고 이것도 없어가지고 북한 주민 300만이 굶어 죽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수용소에서 한 달에 몇 차례씩 공개 처형을 받는데요. 과거에 박정희 정부 때 뭐 인권 탄압이 있었다고 하지만 백주 대낮에 서울시 한복판에서 사람을 세워놓고 공개 처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북한에서 온 탈북자 3만 명 가운데서 공개 처형을 단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개 처형을 다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수령 독재와 일반 독재와 비교해서 북한의 수령 독재를 이렇게 물타기 하는 것은 정말 비열하다. 요즘에 우리 대선 때문에 지금 후보들이 막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저기 뭐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 안철수는 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은 소위 대한민국의 진보를 대표하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유엔이 북한을 조사해가지고 너무 엄청난 이 범죄 행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해서 2003년부터 유엔 인권 결의안을 결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2003년도에 불참했습니다. 2004년도 기권, 2005년도 기권, 2006년도 핵실험하니까 찬성, 2007년도 송민순 그 해고록이 있듯이 김정일이 물어서 뭐 하다가 이제 기권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우리 한반도는 북한을 포함한 그 부속 영토를 다 우리 한반도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은 북한 주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보호해야 될 영토의 국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기권할 권리가 없습니다. 북한 인민의 인권을 부인하는 순간 이거는 헌법 위반이고 그 세력은 반역 집단 아닙니까? 아니 그 무슨 남의 인권도 아니고 우리 가족의 인권, 우리 동족의 인권인데 그 인권에 대해서 남이 갖다가 이제 그렇게 고발하는데 본인은 기권하겠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반성고사하고 그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기권할 수 있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진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후보를 지지해서 그 대선 후보 1위가 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부끄러운 나라가 됐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저는 이 모든 원인이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저는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를 쭉 보고 있지만 그 교과서를 보니까 과거의 군사정권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군사정권의 폐해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깎아내리고 거꾸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화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를 보고 배운 아이들이 당연히 북한 인권에 관심도 없고 북한의 김씨 왕조가 얼마나 주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그런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정통성 논란이 항상 있더라고요. 마치 그 한 국가의 정통성이 친일이냐 반일이냐를 가지고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친일파의 나라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친일이냐 반일이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유를 줬냐 안 줬냐, 이게 정통성이고 정통성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5천년 역사 이래 우리 평범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자유를 준 것은 이승만 정부가 처음입니다. 그 자유로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정통성인 것이지 친일 반일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북한을 마치 친일파를 다 청산하고 그런 나라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김일성 정권은 자기를 찬송하는 친일파는 다 살리고 반대하는 친일파는 다 죽인 겁니다. 그 이밖에 없습니다. 북한 영화 중에 붉은 날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붉은 날개. 이거는 신상옥 감독이 북한에 가서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군의 가미가제로 비행기를 타고 조선 군인들이 그 일본 비행사가 돼가지고 저 하와이 동남아까지 나가가지고 가미가제 동원됐다가 살아나온 그 조선인 비행사들이 북한에 와가지고 북한 공군을 창궐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일본군에 참전해가지고 북한에 들어와가지고 북한 공군을 만든 사람들은 그 친일파 군대입니까 그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네가 하면 노벤수고 우리가 하면 무슨 뭐 범죄입니까 이게? 이런 좌파들이 한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의 정신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고 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끔찍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부정하고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서고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행히도 이 대한민국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견디는 것은 그나마 북한이 더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견디는 것 같습니다. 아마 김정은 정권이 이 친구가 조금만 똑똑하고 조금만 좀 사리 분별력이 있고 앞뒤 가릴 줄 아는 친구라면 이 기회를 활용해서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뭔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내부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김정남 암살 사건이 있죠. 두 번째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 부상이 수청됐다가 다시 나오긴 했는데 제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김원홍이를 내세우긴 했지만 이 사람을 복권시킨 것은 아닙니다. 국가안전보위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국정원이죠. 이 국가안전보위성이라고 하는 이 집단이 너무 사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지금 내세운 것 뿐입니다. 지금 북한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 김정일은 2006년도에 뇌출혈이 오면서 쓰러지면서 갑자기 후계자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그 김정남이라고 하는 자기 이제 그 첫째 아들 이 김정남을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 황장엽 비서가 하시는 말씀이 김정일의 아들 가운데서 그 김정남을 내세웠으면 아마 북한 정권은 오래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남의 어머니인 성혜림 씨는 여기 경남 창녕 쪽에 상당한 이제 부원의 집의 그 가문이었고 남노당 활동을 했던 엘리트 가문입니다. 그리고 김정남의 외할머니는 그 노동신문 주필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정남이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반면 김정은의 어머니는 무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능계 쪽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공부 머리보다는 예능 쪽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아마 운동선수 시켰으면 좀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뚱뚱해가지고 운동선수 좀 불가능하겠죠, 이거 사실은. 예. 이 김정남이 김정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은 바로 아버지가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골프를 치는데
골프공을 마음대로 칠 수가 없죠. 두 번째가 아들 아닙니까? 아무리 제 자식이라고 해도 자기 말을 잘 듣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할 때도 그 장남이 아버지를 부정하고 막 그 고려의 충신으로 남은 사례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인데 이 김정남이 김정일이 제일 싫어하는 중국식 개혁개방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김정남은 친중파죠. 중국에 있는 많은 인맥을 구축했고 이 중국을 모방하기 위해서 북한에 끊임없이 도전을 했습니다. 98년도에 김정남이 평양에서 이제 자기 또래 젊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집권할 경우에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북한의 보위부를 통해서 김정일에게 다 들어갔죠. 김정일이 다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다가 자기 아들이 노는 게 너무 위험하니까 김정남의 어른팔이었던 박홍렬이라고 하는 조선 태권도 연맹 위원장을 끌어서 보위부에 끌어다가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이고 왼팔 때려 죽이고 해가지고 김정남의 축구 10명을 다 때려 죽입니다. 이 김정남이가 배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김정일에게 달려가가지고 내 축구를 왜 죽이냐고 막 고함 지르면서 막 대듭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고조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김정일이 사랑했던 고영이가 이 틈을 활용해서 김정남을 완전히 아웃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김정남의 잘못을 계속 갖다 고에 맞히다가 2011년도인가요? 그 김정남이 일본에 몰래 여행 가는데 2000년 초죠. 몰래 여행 가는데 그 비밀을 일본 정보기관에 살짝 흘립니다. 그래서 김정남이 그 나리타 공항에서 빠져나올 때 걸려가지고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전 세계에 망신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김정남은 김정일의 얼굴에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정일이 뇌출혈을 쓰러졌다가 일어났고 갑자기 보니까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김정은을 후계자로 이제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이는 그 약간 좀 한량 같은 스타일이고 권력에 대한 우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철은 이제 배제시키고 이제 김정은을 세웠는데 자 이제 김정남이 문제죠. 그래서 이때 김정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생이 됐으니까 나는 해외 나가서 살고 싶다. 그때 김정은은 자기 형이 나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니까 마치 이 동생 보니까 여기 너무 독해가지고 형을 딱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남이 뜻대로 자기 비자금 관리도 시키면서 중국에 갔다 우택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김정일은 북중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에 자기 아들을 맡기면서 북중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맡겼는데 이 김정남이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김정남의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한 성향을 보고 이 김정남을 활용해서 북한을 개혁개방시키기 위한 압력 카드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김정일이 사망할 때 그 김정일이 그 김정은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 패밀리는 죽이지 말아라. 패밀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 아버지가 딱 죽은 날에 그 다음 날에 장성택의 북한 내부의 장성택의 인맥들을 전부 다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 김정남이 엄청 더 화가 나가지고 자기 입으로 북한 정권을 비난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이 살 길은 중국식 개혁개방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김정은과 김정남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중국 안전부가 김정남을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정남이
버틸 수 있는 가장 좀 뒷배경, 이 뒷배경은 바로 장성택이라고 하는 고모부가 김정은을 견제했기 때문에 버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13년도에 이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을 때려 죽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장성택을 죽인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장성택 본인도 친중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장성택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장성택은 김씨 일가의 패밀리였긴 하지만 북한 주민의 고통을 고민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장성택이 본인도 90년대 후반에 북한 내부에서 300만이 굶어 죽을 때 이 사람이 동남아로 출장을 나왔는데 밤에 술자리에서 북한 인민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술 마셨던 한 간부가 이제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성택은 이 김정일의 폭력 권력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나한테 때가 오게 되면 북한을 변화시켜서 북한 인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내가 일을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죠. 김정일은 쓰러지고 자기 아들인 김정은은 아직 멀리 있고 그 중간 권력자로서 권력을 줬을 때 장성택은 자기가 꿈꿔왔던 북한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도부하고 굉장한 연계를 했고 그 당시에 후진타오 주석은 장성택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고 중국식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올라서면서 시 주석과 또 장 부장 간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김정은이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호수아비도 앉혀놓고 완전히 북한 권력을 장성택이 장악을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다 만들어놨죠. 장성택이 처형될 때 중국에서 중국 대사였던 지제룡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지제룡 대사는 장성택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이놈이 왜 살아남냐? 바로 중국과 장성택 간의 이 비밀 거래를 몽땅 갖다 김정일에게 거의 바치면서 장성택을 죽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노동당 조직부에서 장성택을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김정은은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성택의 부인이었던 김경희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했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위층 탈북자들이 말도 중간에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경희가 찬성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김경희는 반대했는데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했다는 주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김경희가 반대했다는 그 고위 탈북자의 주장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을 한 북한의 노동당 39호실의 최고위 간부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제 북한 내부의 권력에 아주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국가안전보위부의 핵심 간부들과도 연계가 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말을 신뢰합니다. 제가 칼럼도 쓰긴 썼는데요. 김경희가 반대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김경희와 장성택은 관계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자기 남편이었고 자기 남편이 그렇게 반역자로 공개 처형당하는 것을 그 부인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죽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용소에 갖다 놓고 힘만 빼면 되는데 굳이 왜 죽입니까 그거를? 그 경희가 막 반대하니까 노동당 조직부에서는 김경희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왜냐하면 김경희는 북한 백두혈통의 원로이고 백두혈통 그 본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대하게 되면 반대를 방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 조직부는 김정은에게 건의를 합니다. 장성택을 죽이지 말고 수용소로 갖다 놓고 그냥 거기다 놔두자. 이걸 반대해가지고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을 시켜가지고 명령 내립니다. 죽이라고 명령 내립니다. 그 장성택의 오른팔 왼팔
장수기 리용아 노동당 행정부 부부장을 공개 처형을 하는데 보통 북한의 처형 방식은요. 그 죄수를 세워놓고 AK 총을 가진 군인이 나와가지고요. 머리 3발, 가슴 3발, 다리 3발을 쏩니다. 그 9발을 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죽이는데 이게 북한의 공개 처형 방식입니다. 이게.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를 쏘는 반항공 고사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신이 4개가 달려 있고요. 총신 하나에 60발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고사기관총 한 발에 한 문에 240발이 들어갑니다. 240발. 그 240발짜리 고사총 4개를 걸어놓고 그 2명을 세워놓고요. 1000발을 쏘는데 이게 따라락 따라락 소리 날 때마다 머리가 쭉 없어지고 가슴이 쭉 없어지고 다리가 쭉 없어지고. 그러니까 1000발을 쫙쫙쫙 쏘니까 그 2명의 시체가 쭉 줄어가지고 없어지더니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되더라고요.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 김정은의 지시가 뭐냐면 이 두 옆쪽에게 공화국의 땅에 묻힐 시체가 없게 만들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가지고 시체를 완전히 해체시켜버렸어요. 이걸 본 북한의 노동당 핵심 간부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이 김정은이 이놈은 정말 이건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최고 경지에 오른 정신병자. 완전히 그런 놈이죠, 이게.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제정신이. 자, 장성태까지 죽였으니까 그 밑에 보이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게 눈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냥 무지하게 때려주기 시작하는데 다 그렇게 다 죽였습니다. 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니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변인선 인민군 작전국장, 기라성 같은 북한의 핵심 군인들을 다 때려 죽이는데 지금 북한 군부에서 나오는 말이요. 6.25 전쟁 때에도 북한군 최고 지휘부가 그렇게 죽은 전례가 없답니다. 병사는 많이 죽어도 그 군 장성급이 죽은 전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아닌 평화 시기에 아군을 가장 많이 때려 죽인 놈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아군 잡는 김정은이 저건 CIA에서 파견한 간첩이 아닌가 이런 말까지 농담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군부라는 것은 약간 배짱이 있고 대가 있고 머리가 제대로 박힌 핵심 군인들은 다 쫓겨나거나 다 죽거나 전부 다 아첨쟁이 아부꾼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북한 군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 군부의 수장인 황병서 인민군 정치국장, 이건 정말 그 십상시에 버금가는 아첨꾼인데요. 나이 70대 중반의 그 어르신이 30밖에 안 된 그 아이 앞에서 전 인민이 보고 있는 TV에서 다리를 딱 꽂고 입을 가리면서 김정은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에 나오는 게 이게 무슨 문화입니까 이게 지금? 그런 툭tung 아첨꾼이 인민군 총정치국장입니다 지금. 북한군 최고 지도자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군부는요. 그러니까 물론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로 하지만 무기 이전에 그 똑바른 지휘관들이 있어야 군대가 움직입니다. 저는 북한 군대 다 끝났다고 봅니다. 지휘관이 없습니다. 지휘관이 전혀 없어요. 다 죽여서 다 죽이고. 그러니까 북한의 뭐 재래식 무기 뭐 이런 것들이 낙하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전부 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북한 군부는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위기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정책 판단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 김정일은 90년대 초반에 핵실험 준비를 끝냈는데 그때 핵실험을 했더라면 북한은 끝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을 합니다. 자, 김정은이 2013년까지 3차까지 핵실험을 합니다.
이거는 김정일이가 짜놓은 각본입니다. 자, 그 이후부터는 더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국제 환경을 보고 북한의 국익을 고려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 핵실험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핵실험을 자제해야 되겠죠. 김정은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4차, 5차 막 했습니다. 이 결과 지금 북한은 중국의 고강도 제재가 맞물리면서 엄청난 지금 위기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아버지 같으면 중국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뭔가 했을 겁니다. 근데 이놈은 그런 것도 없어요. 김양건 부장이 모란봉학대 만들어가지고 베이징에 보내서 중국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화가 난다고 갑자기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막 돌아왔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의 부재. 두 번째는 이 대외 이 환경이 지금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고, 이 세 번째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이코패스에 달한 그 김정은의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북한 내부는 거의 말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말기로. 자,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안 했습니다. 핵실험을 안 한 이유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을 왜 안 했을까요? 네? 바로 5월 9일 날 대한민국 대선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후보를 세우려고 지금 참는 겁니다. 얘들이 지금 참는 거예요. 네? 김정은이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제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이 좋은 환경을 왜 버립니까 이거를? 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기권한 세력이 지금 대통령이 되게 생겼는데 이 좋은 호기를 김정은이 왜 버립니까? 나는 핵실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저는. 안 합니다. 지금 핵실험 하게 되면 당연히 홍준표 되겠죠. 홍준표 후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결집해가지고 보수를 가겠죠. 그걸 김정은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실험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이 대한민국에서 좌파 정부를 세워가지고 좌파라는 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진보라는 게. 오히려 진보가 북한 인권에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안보 문제는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라는 것은 다른 나라, 일본, 미국의 유럽의 좌파가 아니라 이거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부정하는 이 사이비 좌파. 뭐 나쁜 말을 말하면 정북 좌파 같은 그런 인간들이 아니겠습니까? 본인 정북이라고 안 하는데 자꾸 무슨 뭐 그런 뭐 프레임 씌워가지고 뭐 그런 이제 대북 이거 이용해가지고 뭔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한 짓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한 짓이. 그리고 그들이 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본 적이 있고 김씨 왕조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정은 정권이 마지막 살 길 딱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좌파 정부가 세워져가지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처럼 북한의 퍼주기를 안 할지언정 북한을 압박하지만 않아도 이 김정은 정권은 숨통이 튑니다. 그러면 한국이 이제 그걸 막아주기 시작하면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손잡고 있다가 이제 약간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 막판의 김정은 정권의 목조르기가 이제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김정은이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수고대. 사실 그 뭐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고 뭐 미사일 위협이 있다고 하는데 탈북자가 여기 3만 명이 왔고요. 이 3만 명 가운데 노동당, 군부, 보이성, 외무성 그 핵심 간부들이 다 왔습니다. 다 와 있고 김정은이 어디다 뭘 만들었는지 좌표를 다 제공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사시 때 미군 항공모함 칼빈스너가
단추만 누르게 되면 한 3분 안에 북한의 모든 기지는 초토화됩니다. 초토화. 예? 그리고 그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가수술식에 그 딱 그냥 떼어내가지고 제거해버리기. 이거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을 저도 보니까요. 권력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이 집중화된 권력이 있고 하나는 권력이 분산된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화된 권력은 깨기는 쉽지 않지만 집중화된 정점을 딱 떼어내게 되면 그 권력은 붕괴됩니다. 순식간에. 자, 이라크 같은 그런 권력이 분산된 국가는 후세인이 죽었지만 각 정파가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혼돈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고도로 권력이 집중화된 권력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동선을 쭉 따라가다가 그 빈라덴처럼 무인기가 따라가다가 순간에 팍 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김정은 주변 반경 500m 반경이 싹 날아가는 거죠. 이걸 트럼프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실현 가능하고 가장 평화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한 번 더는 붙어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군사적인 수단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것인가. 저는 그럴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6.25 전쟁 때 인민군대가 남쪽에 막 쓸어내려온 것은 김일성이가 북한의 모든 땅을 다 빼앗아가지고 공짜로 농민들에게 다 공짜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공짜로 땅을 받은 농민들이 김일성이를 지지했고 이 김일성이가 남쪽에 내려간 지주가 땅을 뺏으러 올라간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그 땅을 지키자고 선동해가지고 인민군대가 막 내려온 겁니다. 여기. 그때 북한은 주적이 북한입니다. 그러면 지금 70년이 흐른 지금 북한 여기 모이신 분들도 동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빨갱이들은 다 남쪽에 있는 곳이지 지금 북한에 빨갱이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어디에 북한에 빨갱이가 있습니까? 이제는 남쪽에 있는 좌파들보다 훨씬 더 북한 사람들이 보수화되어 있고 대한민국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북한 주민 그 누구도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기를 원하고 있지 그 정권이 도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런 나라에다가 왜 폭격을 합니까? 폭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김정은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김정은 정권 주위에 묶이게 만드는 거죠. 저기에는요, 루마니아식으로, 루마니아의 니콜라이 차우세스쿠가 자기를 지지하는 군중대회를 열어가지고 인민들이 막 쫙 모여있는데 처음에는 막 루마니아 차우세스쿠를 막 지지하면서 막 아부 떨다가 저 구석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놈을 갖다 끌어내리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 수십만 군중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순식간에 뒤집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이게 북한도 가능합니다.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북한에 보내야 됩니다. 무차별적으로. 전체 북한 주민의 아직까지는 10% 정도밖에 외부의 정보를 모릅니다. 적어도 50%의 외부 정보가 유입되기 시작하면 제2의 루마니아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북한 문제라는 것은 북한 주민의 손으로 그들의 힘으로 뒤집어 엎는 게 가장 평화롭고 가장 정의로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 좌파 정부 10년 동안 북한의 대북 포주기를 왕창 했죠. 북한의 김정일의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우파 정부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냥 무기만 사오고 그냥 압박만 쌀 퍼준 거 안 퍼준 것 뿐입니다. 우파 정부 10년 동안 충분히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안 했습니다.
저희 단체도 지금 북한 내부에 한국 드라마 보내고 막 보내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 한 푼도 받은 게 없습니다. 다 미국 국무부나 유럽 의회에서 도와줘가지고 외국인들이 도와줘가지고 북한에 콘텐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약 한 1만 개 정도, 한 10만 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북한에 보내고 있는데 북한 정권이 작년에 저희 단체, 저희 이름을 포함한 저희 단체를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효과가 그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이 되고 조금만 힘이 더 있으면 좀 더 많이 보낼 수가 있는데 아직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통일된 이후에 남과 북의 국민들이 이 대화가 되고 이 머리 소통이 돼야 이게 통일인 것이지, 저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이 그 노예화된 선전에 찌들어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북한 주민들과 대한민국이 만나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데 이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역사를 북한에 주입시켜가지고 빨리 북한 주민들 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북한에 왕창 뿌렸는데요. 국제시장 영화 한 편에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다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이게. 이 영화 한 편의 힘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5월 9일 날에 판단이 되겠지만 제 바람은 이제 정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유능한 후보가 됐으면 좋겠지만 또 만에 하나 어떻게 이런 것부터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문재인 씨가 된다고 거의 지금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저는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한다면 충분히 극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살아남아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서 한 3년, 5년 안에 남북한 통일을 이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